손님이 호구예요. 싫으면 가라고요. 먹기 싫으면 그냥 나가. 어차피 손님들은 많아. 이 사소한 싸움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로 은퇴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에 대한 뼈아픈 경험담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이름은 박영호, 올해 50세입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25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1999년에 입사해 쭉 한 회사를 다니면서 대리 과장을 거쳐 현재는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도 잘 키워서 큰아이는 대학생, 둘째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을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2022년 초 제가 48세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요즘 세상에 정년까지 다닐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고 설령 정년까지 다닌다고 해도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당시 제가 가진 자산을 정리해보니 퇴직금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3억 원 정도였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 1억 원 있었습니다. 총 4억 원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계속 들어가야 하고 아내와 제 노후 생활비도 마련해야 했거든요. 뭔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식은 너무 위험해 보였고 예금 금리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 사업에 관심이 생겼는데 매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오면서 동시에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상가 투자에 대한 정보를 모았고 부동산 투자 관련 유튜브도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속초 관광 시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관광지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서도 속초는 서울에서 접근성도 좋고 바다와 산을 모두 즐길 수 있어서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속초 대포항은 싱싱한 해산물로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필수 코스가 되어 있었죠. 2022년 봄, 처음으로 속초 대포항을 직접 가봤습니다. 주말이었는데 정말 사람이 엄청났습니다. 주차 자리를 찾는 것도 힘들 정도였고 유명한 횟집들은 모두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는 오징어를 굽는 냄새가 나고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어디서나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대포항 상가가 정말 잘 나가요. 권리금만 억대씩 하고 임대료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투자하시면 몇 년 후에 몇 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상의해 봤습니다. 여보, 속초 대포항에 상가 하나 사면 어떨까? 요즘 관광객이 정말 많던데 임대 수익도 괜찮을 것 같아.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여보, 부동산 투자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매주 주말마다 속초를 다녔습니다. 평일과 주말의 차이도 확인해보고 계절별 관광객 패턴도 알아봤습니다. 겨울에도 스키장과 온천 때문에 관광객이 꾸준히 온다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관광객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포항 상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모두들 웃는 얼굴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요즘 정말 잘 돼요. 코로나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한 횟집 사장님은 여기 상가 하나만 있으면 평생 걱정 없어요. 매달 임대료만 받아도 월급보다 많이 들어와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확신을 갖고 나서 본격적으로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포항 메인 골목에 있는 상가들 중에서 매물로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5억 원에서 8억 원 사이였는데 제가 가진 자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요즘 상가 담보 대출 금리도 낮고 대포항 같은 황금 상권이면 은행에서 흔쾌히 대출해 줄 거예요. 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마침 딱 맞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대포항 메인 골목 한복판에 있는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은 넓은 홀로 되어 있어서 대형 횟집으로 쓰기 좋았고 2층과 3층은 각각 소규모 음식점 2개씩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매매가는 6억 원이었는데 현재 임대 중이라 월세 수익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진지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가진 돈 4억 원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고 부족한 2억 원은 상가담보 대출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가담보 대출 금리가 연 4.5% 정도였으니까 월 이자가 75만 원 정도 나올 것이고 현재 월 임대 수익이 6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여보,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 이런 황금 상권에 이런 가격에 나오는 일이 흔하지 않을 거야. 저의 간절한 설득에 아내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럼 신중하게 하세요. 우리 평생 번 돈인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정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의 대세는 속초였고 그 중에서도 대포항은 핵심 중에 핵심이었거든요.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이죠. 2022년 6월 드디어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물을 처음 본 지 1달이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하고 수익성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도인과 만나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호가는 6억 5천만 원이었는데 현금 거래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조건으로 6억 원까지 깎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 6천만 원을 현장에서 바로 지불하고 중도금 1억 4천만 원은 한 달 후, 잔금 4억 원은 2달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떨렸습니다. 48년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투자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이제 진짜 부동산 투자가 시작되는구나. 몇 년 후에는 이 결정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다음 단계는 대출 신청이었습니다. 시중은행 몇 곳을 돌아다니며 상가 담보 대출 조건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상가 담보 대출은 주택 담보 대출보다 금리도 높고 LTV 담보 인정 비율도 낮았거든요. 그래도 대포항이라는 입지와 현재 임대 현황을 보고 대부분의 은행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KB국민은행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줬습니다. 연 4.3% 금리로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금액은 2억 원이었으니까 충분했죠. 대출 승인이 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1층 바다마을 횟집, 30년 경력 노포, 월세 350만 원. 2층 속초 물회와 대포 순두부, 각각 월세 130만 원. 3층 해변 갈비와 바다 칼국수, 각각 월세 120만 원. 총 월세 수입이 850만 원이었는데 중개업소에서 말한 600만 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네. 월세 수입 850만 원에서 대출이자 75만 원을 빼면 월 775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는 계산이었습니다.
제 월급이 세후 4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상가 하나로 월급의 거의 2배를 벌 수 있는 셈이었죠. 이 정도면 5년만 지나면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그 다음부터는 월 850만 원이 고스란히 내 수입이 되겠구나. 8월에 잔금을 치르고 정식으로 건물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정말 벅찼습니다. 이제 나도 부동산 임대업자다. 월급쟁이에서 자산가가 되었구나. 첫 월세를 받은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9월 5일이었는데 계좌에 850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을 보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대출이자 75만 원과 각종 세금, 관리비 등을 빼야 했지만 그래도 실수령액이 700만 원은 넘었습니다. 제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죠. 아내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했네요. 이 정도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 걱정도 없겠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세입자들이 모두 장기간 장사를 해온 안정적인 업소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1층 바다마을 횟집은 30년간 장사를 해온 유명한 곳이었고 2층과 3층의 업소들도 모두 5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후부터 월세는 정확히 매월 5일에 입금되었습니다. 한 푼도 연체 없이 말이죠. 10월에는 더욱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계속 좋았습니다. 속초 지역 상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서 제가 6억 원에 산 건물이 11월 감정 평가에서는 7억 5천만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오른 셈이었죠. 이 정도면 지금 팔아도 대출 다 갚고 1억 원은 남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연히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임대 수익이 너무 좋았거든요. 연말 정산을 해보니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4개월간 총 임대 수익이 400만 원, 대출 이자와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순수익만 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제 연봉이 세전 6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상가 임대 수익이 제 월급보다 많은 셈이었습니다. 그해 송년회에서 동료들에게 자랑을 좀 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가 정말 잘 됐어. 속초 대포항에 상가 하나 샀는데 월세만 700만 원 넘게 들어와. 다들 부러워하면서 나도 투자 좀 해볼까?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때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속초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성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2023년이 시작되면서 상가 임대 사업은 더욱 순조롭게 굴러갔습니다. 새해 첫 월세부터 850만 원이 정확히 입금되었고 세입자들도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특히 1월은 설 연휴와 겨울 휴가철이 겹치면서 속초 관광객이 더욱 늘어났고 덕분에 세입자들의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1층 바다마을 횟집 사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건물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정말 장사 잘 됐어요. 코로나 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네요. 2월에는 더욱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3층에 있던 바다 칼국수집이 매장 확장을 원해서 옆빈 공간까지 추가로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기존 월세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월 80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총 월세 수입이 9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대박이다. 순수익으로는 월 8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제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5월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층에 있던 속초 물회집 사장님이 찾아와서 월세 인상을 제안한 것입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월세를 좀 올려드리고 싶어요.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면 어떨까요?
세입자가 먼저 월세 인상을 제안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업소가 SNS에서 유명해져서 관광객들이 특별히 찾아오는 맛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총 월세 수입이 98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1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죠. 순수익으로는 월 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는 제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투자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에는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속초 지역 상가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와서 사장님 건물을 8억 5천만 원에 사겠다는 분이 있는데 어떠세요? 라고 문의해 왔습니다. 8억 5천만 원이면 제가 6억 원에 산 건물이 1년 만에 2억 5천만 원이나 오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임대 수익이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왜 팔아? 8월 말에 상반기 수익을 정리해 보니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8개월간 총 임대 수익이 500만 원, 대출 이자와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순수익만 1억 원을 넘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성공한 투자지. 2024년 새해가 밝았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2월 말쯤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와 SNS에서 속초 대포항 관련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맛집 추천이었는데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속초 대포항에서 바가지 쓴 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대포항에서 해산물을 사 먹었는데 독도 새우 10마리에 4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악덕 상인의 문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돌돔 1개디에 25만 원, 전복 1개에 3만 원 같은 충격적인 가격표들이 공개되었습니다. 3월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 태도 문제까지 불거진 것입니다. 한 관광객이 오징어를 사 먹으면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비싸면 다른 데 가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영상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으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오징어 난전 문제였습니다. 대포항 곳곳에서 무허가로 오징어를 굽는 상인들이 관광객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가격표도 제대로 안 보이게 해놓고 나중에 계산할 때 황당한 금액을 청구한다는 사례들이 속속 공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관광객들이 속초를 기피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월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속초 대포항의 바가지 요금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강원도 관광산업 피해가 심각한데 바가지 씌우는 거 어떻게 단속할 방법 없어요? 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뉴스로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바가지 논란의 폭망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고 방송사들도 현장 취재에 나섰습니다. 대포항이 연일 뉴스에 나오는데 모두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4월 월세를 받으면서 세입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두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1층 바다마을 횟집 사장님은 사장님, 요즘 손님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바가지 논란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4월 매출이 전달보다 25%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논란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밝힌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5월에는 더욱 직접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2층에 있던 대포 순두부집이 폐업을 통보한 것입니다. 사장님,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임대료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한때 권리금을 주고도 들어오기 어려웠던 황금 상권이 이제는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5월 월세 수입이 8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6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 시기부터 대포항에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을 텐데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가지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속초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6월 첫 주말에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였다면 주차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볐을 텐데 이번에는 한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일처럼 조용했고 관광객들도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1층 바다마을 횟집 사장님은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시기에 40%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큰 일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6월 말 3층에 있던 바다 칼국수 집에서 월세 인하를 요청해 왔습니다. 결국 150만 원으로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월세 수입이 930만 원에서 88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월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층에 있던 속초 물회집이 갑자기 폐업을 통보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월세까지 올렸던 곳인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회집이 나가면서 월세 180만 원이 또 사라졌습니다. 이제 월세 수입이 7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처음 투자했을 때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8월은 전통적으로 여름 성수기의 절정이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곳곳에 임대 또는 매매 문구가 붙은 상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황금 상권이라 불렸던 대포항이 이제는 공실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8월 말에 상반기 수익을 정리해 보니 정말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세 700만 원에서 대출이자 75만 원과 각종 관리비 50만 원을 빼면 순수익이 575만 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로는 대출 원금 상환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월세가 더 줄어들면 대출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현재 대출 잔액이 2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런 수익률로는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서 매각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다 갚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9월 말 3층에 있던 해변 갈비집에서도 폐업을 통보해 왔습니다. 15년간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곳인데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월세 수입이 580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월세 580만 원에서 대출이자 75만 원과 관리비 50만 원을 빼면 순수익이 455만 원이었는데 이 정도로는 생활비에도 부족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각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현재 시세를 알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대포항 지역 상가는 거래 자체가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4억 원 정도로 내려야 관심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요. 4억 원이면 2억 원 손해를 보는 것인데 아직 대출금 2억 8천만 원이 남아 있어서 그 가격으로 팔아도 8천만 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0월에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층 바다마을 횟집마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층 월세도 3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총 월세 수입이 43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2월에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3층에 남아있던 마지막 세입자마저 나간다고 통보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층만 남게 되어 월세 수입이 20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연말에 1년간의 손실을 계산해 보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월세 수입 감소로 인한 손실이 약 4천만 원. 여기에 빈 공간의 관리비와 세금 등을 합치면 총 5천만 원 가까운 손실이었습니다. 투자 원금은 그대로인데 연간 5천만 원씩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1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3억 2천만 원이라도 급매로 처분하기로 한 것입니다. 6억 원에 산 건물을 3억 2천만 원에 파는 것이니까 2억 8천만 원의 손실이었지만 더 늦으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매각 대금 3억 2천만 원으로 대출 잔금 2억 5천만 원을 상환하고 나니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투자한 자기 자본 4억 원 중에서 7천만 원만 건진 셈이었으니까 실질 손실은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2년 반 동안 들어간 이자와 관리비, 세금 등을 합치면 총 손실이 3억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2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퇴직금 3억 원과 적금 1억 원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48세에 시작한 부동산 투자로 은퇴하겠다는 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오히려 은퇴는커녕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매각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포항을 걸어봤습니다. 2년 반 전에 황금 상권이라며 의기양양하게 샀던 그 골목들이 이제는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영호 씨, 요즘 상황이 어떤지 들었어요? 혹시 다시 돌아올 생각 있어요? 마침 부장급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2월부터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년 반 만에 다시 월급쟁이가 된 것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관광지 상권의 취약성을 간과 관광지는 외부 요인 바가지 논란, SNS 평판 등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SNS 시대의 평판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자기 자본 4억 원 외에 2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임대 수익 급감 시 대출이자가 발목을 잡았고 결국 급매로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리스크 분석 실패, 호황만 보고 투자했지, 최악의 시나리오 관광객 50% 감소, 주요 세입자 이탈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입자 다변화에도 실패하여 리스크 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늦은 대응. 2024년 초 논란이 시작되었을 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방관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나올 때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전문가, 조언 부재,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저 자신이 상권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7천만 원은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뒀습니다. 더 이상 투자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내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해 가게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월급이 최고의 복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꾸준한 적립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관광지 상가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하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한 번의 실수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부디 저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 미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